개발과 사법 언론 개혁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개혁 논의에 나섰고 추석 전까지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과 같은 국가 전략기술 산업 지원을 위해 세제 혜택과 직접 보조금 도입 등을 담은 한국형 IRA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미국의 높은 관세 유지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기술 개발과 세제 지원 등을 담은 K-스틸법을 8월 국회에서 추진합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 사면 결정에 대한 평가와 이준석 대표가 밝힌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임 고문단을 만나 개혁과제 완수와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 본격적인 사법개혁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김진표,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상임고문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 대표는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한 개혁입법 완수를 거듭 약속했습니다. 아직은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정상화시킬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합니다. 지난 3년 망가졌던 민주주의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회복하는 데 다시 힘차게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고문단은 정 대표에게 개혁 추진을 지지하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 완수 기조 속에 사법부 개편을 논의할 사법개혁 특위도 출범시켰습니다. 추석 전까지 개혁 입법을 모두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정 대표는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법과 법관 추천제 등 5개 개혁 입법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해 법관 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 평범한 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위는 19일 전문가 공청회, 27일 국민경청대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한국형 IRA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부산에서 두 번째 합동연설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다힌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부울경 수출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인공지능 등 국가 전략 기술 산업을 지원할 한국형 IRA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위 한국형 IRA법을 당론으로 추진함으로써 세제 혜택 확대, 직접 보조금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 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걸 두고 특혜 황제 사면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번 사면은 법과 정의를 부정한 정치적 부당 거래이자 파렴치범에 대한 특혜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런 황제 사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의 부산시장 출마설이 나오는 데 대해선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부산에서 부울경 지역 합동연설회를 개최했습니다. 탄핵 찬성파인 안철수, 조경태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윤어게인 세력 등과 확실하게 절연하고 인적 청산과 같은 제대로 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장동혁 후보는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독재를 일삼는 이재명 정권을 멈춰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합동연설회는 내일 충청 호남 지역에 이어 모레 수도권 강원 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철강 분야는 기존 50% 관세가 계속 유지되면서 철강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8월 국회에선 철강 산업 지원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한미통상협상 후속 조치로 관세 취약 업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국회에서는 50%의 고율 관세를 낮추지 못한 철강산업 지원에 대한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난주 여야 의원 106명은 철강지원법, 이른바 K스틸법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기업은 물론 중소철강 강업체들까지 수출 타격과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 전반의 붕괴로 이어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전반 침체, 국가 안보의 약화까지 초래합니다. 법안에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와 부적합한 철강제에 대한 수입제 규제 강화, 그리고 녹색철강 기술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는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철강산업 보호를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위한 선택입니다. 저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과 생산 설비 확충에 따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명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자 국회 기재위원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철강산업 비중이 높은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협치에 나선 만큼 K스틸법이 8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우리나라 유료 방송 시장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유료 방송 사업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가입자가 감소하고 광고 시장이 위축되는 등 복합적인 위기를 맞게 된 유료 방송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유료 방송 시장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도 유료 방송 시장을 방치하면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박성순 배재대학교 교수는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방송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유효기간 연장과 절차 간소화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부가통신 사업자 규제만 받는 OTT와는 달리 유료 방송에는 요금 규제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은 지상파 중간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의 부분들만 봐도 사실은 이 시기가 늦춰졌기 때문에 효과를 못 본 경우가 상당히 더 많이 있었던 걸 알 수 있고요. 방송시장 사업자들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가 규제 중심의 정책을 탈피하고 사업자의 자율권을 확대해 유료 방송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홈쇼핑은 지난 30년간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는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던 방송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기술 개발로 비용은 낮추고 생산성은 최대한 높여 유료 방송 시장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환 개건 기자와 함께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대주주 기준 강화 기준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정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반발을 하면서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대주주 범위는 손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 건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의원들에게 이 함구령까지 내렸던 이 상장 주식에 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이 대주주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이냐. 결국 여당이 정부와 달리 이 50억 원으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이 여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셈인데요. 이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 때 이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이 코스피 5천 시대의 목표와 상충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대통령실 역시 가급적이면 여당의 입장을 존중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10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의 현행 기준을 유지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제 당국은 이재명 정부가 세제 개편 원칙으로 내세운 응능 부담의 원칙, 즉 개인의 능력과 지불에 가능한 이 능력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이 원칙을 근거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간의 변수로 남아 있긴 합니다. 아니, 확정된 이야기는 이제 아니란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50억 기준 유지로 하지만 이제 가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거는 시장이 원치 않는 정책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제 기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10억 원으로 기준을 낮춰서 더 강화하겠다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이 연말에서 이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하는 대주주들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게 되면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세제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4% 안팎의 급락을 기록했고 또 국민반대 청원도 현재까지 14만 명을 넘어선 그런 상태입니다. 네. 특히 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허니문 랠리를 펼쳐왔던 지난 6월과 비교를 하면 단순히 지수를 넘어서 거래대금 역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이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언했지만 투자자들이 원치 않는 조치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결국 코스피가 3,100에서 3,200의 박스권에 갇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오늘 현재도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잠시 상승해서 출발했지만 결국 0.5% 하락해서 마무리가 됐는데 무엇보다 이 6.27 대책 이후에 잠잠했던 부동산 가격 역시 완벽하게 하락세로 반전된 게 아니라 상승폭만 둔화한 채로 여전히 이 주요 지역에서는 똘똘한 한 채의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쏠린 자금을 이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당정이 조금 더 융통성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함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제 열린 김건희 여사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과가 이제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수 있고 뭐 새벽에도 나올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특검은 일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들은요. 이 혐의가 중대한가도 있지만 이를 피의자가 숨기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도주를 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는 낮기 때문에 특검은 이번 김건희 여사가 사건 중에 혐의가 확인된 지점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이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이 공천 개입 의혹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한 청탁 의혹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시를 했는데 특히 이 주요 사건 증거들이 친척이나 인척의 집에서 발견된 점을 이유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김 여사가 구속되게 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입장을 내고 비리 종합선물세트 끝판왕 김건희라면서 이 윤석열 국정의 축은 이 김건희 방탄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구속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 늦게나 혹은 늦어도 내일 새벽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결과가 만일 늦게 나온다면 판사가 그만큼 고심할 지점이 많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많았다는 점이고요. 빨리 나오게 된다면 그만큼 재판부도 빠른 판단이 가능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 여부와 함께 구속 이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도 함께 해석할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혐의를 적시했다는 점.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잇따라 이제 특검에 불려 나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경태, 김혜지 의원 등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특검이 3개가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특검 주체는 또 김건희 여사 특검과 다릅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 국민의힘 이 찬탄 의원 2명을 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 12.3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를 하고 또 윤 전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이 조경태 후보와 또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했던 김예지 의원인데요. 두 의원 모두 어제 특검 출석에 앞서서 취재진에게 아는 내용을 모두 얘기하고 오겠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이 반발을 했었지만 이 두 의원은 어제 출석해 특검 조사에 응하면서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조금 더 불거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네. 이 장동혁 후보 곧바로 입장을 내고 내란몰이에도 동참을 하고 있다며 이 당대표가 된다면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도 이 트로이 목마가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며 자진 탈당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동욱 의원도 입장을 내고 반발을 하는 등 이 특검의 수사를 놓고 친윤과 반윤계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순직해병 특검에서 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맡았던 임종득 의원을 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이처럼 이 3대 특검의 수사망이 국민의힘을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내란 특검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인데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또 특검에 대한 이 대응 태도가 당원 80%, 일반 여론조사 20%로 이뤄지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역시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계속해서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점까지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비리 종합 선물 세트라며 반드시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명품 상납과 인사청탁, 주가 조작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수사를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정의가 승리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서 민심이 보내는 냉정한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과 조국 전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사면, 반시장 정책 등이 민심 이반을 가속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의 특혜와 독선을 중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 사면 이후 첫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은 다시 개혁의 표대를 굳게 잡으라는 시대의 명확한 요구라며 검찰개혁을 조속히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과 더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 각급 권력기관 개혁과 사법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응급의료체계 지속 가능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응급실 과밀화와 지역 간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통과와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최종 치료 인프라 부족과 법적 위험성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한다며 응급처치와 최종 치료를 분리하고 법적 위험성을 줄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8월 12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조국 역할론입니다. 오는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통해 조국 전 대표가 출소하는 가운데 피선거권도 회복되는 만큼 향후 정치적 역할을 두고 갖가지 예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큰 비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는 아주 예각적으로 검찰, 사법 이런 문제에다 포커싱을 하셨다면 이제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한다와 같은 더 큰 담론까지 포함하시지 않을까. 출소 이후 당분간은 잠행하며 각계 인사와의 만남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느냐 여부도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범여권의 정치 지형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의 심경은 어떨까요? 선의 경쟁을 하는 것은 당연한 마땅히 닥쳐야 할 일이다 생각하고요. 사면 복권에 있어서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하지 않으셨을 거다. 설사 경쟁자가 되더라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서로 협조하고 도울 수 있는 이런 일도 많기 때문에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추진될 거란 전망도 제기되는데요. 당대당 통합을 염두에 두고 사면복권이 이뤄진 거라면서 차기 대권 구도에 대한 관측까지 조심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같고 이념이 같고 목표도 같다가 하면은 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아주 통합하자, 합당하자. 그래야 지방선거 총선 다음 정권 재창출해야 우리나라가 완전히 살 수 있다. 찬반이 있지만은 합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조국 혁신당에선 합당 이야기는 너무 앞서간 것이라면서 일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장은 전당대회를 통해 조 전 대표를 대표직에 복귀시키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 자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통령 사면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부당 거래이자 파렴치범에 대한 특혜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시는 이런 황제 사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반드시 바로세우겠습니다. 조 전 대표의 정치 복귀에 따른 범여권의 지형 변화와 전국에 미칠 파장 또한 상당할 거란 관측 속 8월 15일 사면 이후 그의 행보는 당분간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전환길 리스크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환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모레인 14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전환길 씨가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는 조경태 당대표 후보와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 도중 배신자란 구호를 외치면서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 씨에 대해서 행사장 출입 금지 조치에 이어서 질서 유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조치에 나섰는데요. 거기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본인의 소명 기회를 꼭 드려야 되고요. 또 법률 검토를 하고 또 전례도 찾아보고 해서 윤리위에서 아마 잘 하실 겁니다.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부울경 합동영사회가 열린 가운데 출입금지 조치를 당한 전환길 씨는 지도부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환길 씨도 더 이상 거기서 충돌을 일으키면 본인도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입장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겠느냐. 친한 게 한동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1%도 관계없고요. 전환길 씨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국민의힘 전대가 비전, 정책 제시는 고사하고 마치 전환길 콘서트가 돼버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엄 후 대통령 파면과 대선 패배 대가를 치르면서도 윤 어게인이 재차 부각되는 상황 또한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윤 어게인이 되겠습니까? 극우라고 하는 여당이 파놓은 이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 후보도 있잖아요. 투표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부분은 다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가 하면 앞서 혁신위를 이끌었던 윤희숙 여의도연구원 원장이 오늘 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하고 혁신파 두 후보인 안철수, 조경태 후보를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정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당대회를 소란스럽게 만든 절 씨에게 윤리위가 어떤 지지를 내릴 수 있을지 또 그 실효성은 어떨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랑이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 대상자가 되면서 정치권 의견도 엇갈리는 가운데 사면 후 정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국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 강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번 사면 이후 상황을 비롯한 사법개혁 등 현안 몇 가지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앞서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이제 감회가 또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국민 정서와 적절성을 거론하고 더불어 이제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 전 대표의 조기 복귀와 또 지방선거 출마론 등 앞으로 이제 조 전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 어떻게 내다보실까요? 정치적 행보 조국 전 대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시민단체 포함해서 비판 의견이 있다라는 거 잘 압니다. 조국 전 대표도 잘 알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내용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것. 우리 정경심 여사나 딸, 뭐 이런 분들이 다 죄값을 치렀습니다. 저는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정치검찰이랑 싸우지 않았다면 이렇게 전 가족이 도둑질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여전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조 전 대표의 조기 복귀 관련해서 복역 전에 기자 인터뷰를 통해서 조 전 대표는 향후 10년간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분간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당 대표를 복귀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부산시장 선거, 지방선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총선 보궐선거에 대한 고민, 뭐 이런 부분 속에서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한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민주당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앞서 오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신 점과 맥락이 통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인권위가 관련 입법을 권고하기도 했었죠. 이 법안 취지와 실효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오늘 출범한 사개특위는 사법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런 큰 부분에 우리 당의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새로 출범한 정청래 당대표의 의지 그리고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과거 군사 독재 정권 등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으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분명한 죄가가 있음에도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법의 처벌이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행위는 공소시효를 없애서 반드시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신의 정신이고 다시는 이런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장 심사의 가장 최대 쟁점 부분 그리고 또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쟁점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장 심사 시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두 번째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냐 없냐, 이게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김건희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고요. 권력형 범죄이고 권력을 사유한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된 특검의 구속 의견서가
제가 알기에는 약 847쪽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범죄의 성격,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범죄의 중대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건희는 지난 6일 대면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가 거짓 해명한 행태들을 보면 여전히 예를 들면 집에 돌아가면 증거인멸에 대한 작업들을 계속 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이 두 가지 큰 틀에서 보면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그 관심, 그리고 사회적인 파장,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법원은 냉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엄정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김건희의 구속은 당연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오늘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을 모시고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한 사면 결과 그리고 여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연해 주실 때마다 언제나 이제 밝고 힘차게 말씀해 주셔서 언제나 기다리는 인터뷰입니다. 아유, 예. 뭐 현안이야 뭐 늘 밝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야기하는 우리라도 좀 밝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안이 밝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최근에 사안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좀 정치권에서 이제 엇갈리는 그런 첨예한 사안부터 바로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 부부 또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 등을 특별 사면을 했습니다.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 사면 등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광복절에 이제 열리게 되는 이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이 대통령의 첫 번째 취임 후에 사면 결과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부당한 정치적 뒷거래 산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개혁신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임명식 안 가기로 사실 어제 이준석 대표와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항상 국민 통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 되고 첫 번째 사면에서 누구보다 국민들을 갈라놓고 싸우게 만드는 조국 장관 부부 내외, 또 심지어는 위안부 할머니 돈 떼먹은 걸로 감옥 갔다 온 윤미향 의원 같은 분을 첫 사면, 그것도 광복절 사면에 사면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 대통령들 쭉 보면요, 누구나 정치인 사면 한두 번씩 하죠. 그런데 뭐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전 대통령 쭉 살펴봐도요, 첫 번째 사면에 정치인 사면 거의 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정봉주 의원을 사면도 아니고 복권 정도 하는 것만 하나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국민 통합을 외치던 분이, 게다가 정치 기득권 타파하겠다 이런 사이다 발언 하시던 분이 정치인들의 기득권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다른 국민들 보면은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야, 나도 억울했어. 정치할 걸 그랬다. 내가 정치해서 의원 되고 아니면 정치인들하고 친하게 지냈으면은 사면으로 형기 30%밖에 안 살고 나오는 건데, 그런 생각 당연히 하실 거여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이 나를 대통령으로 임명했다라는 쇼를 하는 거는 저는 이 행보와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짧게만 이야기하면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대선 후보라도 냈으면 저는 차라리 낫겠어요. 대선 후보 안 내고 이재명 후보 밀어줬잖아요. 이거 실질적인 단일화고 지지선언 아닙니까? 근데 대선 끝나자마자 청구서 들이밀고 조국 대표 사면해달라. 실제 사면한다. 지금 대선 끝난 지 몇 달 됐습니까? 이거 완전 대가성 사면 아니에요? 우리 정치가 이런 더러운 뒷거래를
대통령 사면권이라는 이름으로 과연 용납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 솔직히 좀 화가 납니다. 네. 특히 이 조국 전 대표가 사면 이후에 정치권에서 어떤 영향력을 또 발휘할 것인지 기대가 좀 모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당대표에 복귀하는 타이밍이 언제쯤이 될지 그리고 내년에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이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은 남아있는 형기 동안에는 좀 자숙하겠다. 원래 감옥에 있었어야 될 기간 동안은 좀 조용히 지내겠다라고 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요즘 정치의 도리가 너무 강호의 도리가 다 땅에 떨어져가지고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양심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런 양심 있으신 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조국 혁신당 상황을 보면 지방선거를 빨리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아주 빠르게 조국 대표 체제로 전환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뭐 당장 당대표로 아예 이름을 올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아주 빨리 조국 체제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높은 확률로 아마 뭐 서울시장 같은 거 도전하겠다고 또 나오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예상하고요. 민주당과의 합당은 지금 당장 민주당이 그렇게 급할 건 없어요. 어차피 국회에서도 과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 인기가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올라와서 민주당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 호남에서 선거를 질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뭐 단일화나 뭐 합당 내지는 선거 연대가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면 조금 그냥 뭉개면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김건희 여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구속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특검팀은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를 이제 총 3가지로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혐의 이렇게 이제 3가지인데 심사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 걸로 전망하실까요? 홍준표 전 시장도 얘기하셨는데 예전에는 부부를 다 구속하지 않는다 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뭐 이건 방금도 나왔지만 조국 뭐 전 장관 내외도 구속되고 하면서 그런 게 좀 많이 깨졌고요. 김건희 여사 글쎄요 뭐 구체적인 판단이야 법원이 하는 거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거짓말로 드러난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목걸이가 이게 뭐 15년 전에 모조품을 샀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출시된 지 10년밖에 안 됐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지금 뭐 그 목걸이를 뇌물로 줬다라는 건설사 쪽에서 자수서까지 내고 막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고 뭔가 또 증거를 빼돌리거나 뭐 말을 맞출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뭐 재판부에서 꽤 높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전체 기록을 본 건 아니지만 구속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당대회를 또 열흘 앞둔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산에서 1차 연설회에서 전한길 씨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행사장 출입이 금지가 됐는데 이 전 씨의 징계 여부를 놓고서 당내에서는 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징계는 14일에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전한길 씨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징계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죠? 전당대회에서 소리 좀 친 거 가지고 징계를 한다. 전당대회 원래 소리치려고 가는 데거든요. 거기 원래 다들 막 소리치고 외치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 주장이 물론 굉장히 잘못됐고 뭐 후보자들한테 배신자라고 선동하고 이런 거 아주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원래 소리 많이 외칩니다. 전당대회 가면. 저도 후보로도 뛰어보고 뭐 개혁신당 전당대회도 해보고 하면요. 정치적 표현인데 이걸 징계까지 한다?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계속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고요. 이게 국민의힘이 뭐만 하면 자꾸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게요. 예전부터 뭐 양두구육이니 뭐니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쉽게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 징계를 해왔기 때문에 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징계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부터라도 전한길 씨의 주장을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반박하면 될 일이지 뭐 징계까지 할 일인가.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당원으로 받아주지를 말든가. 뭐 저럴 줄 모르고 받았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징계하는 거 큰 의미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 안에 개혁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2일에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개혁 세력과 관련한 그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로 선출이 되면 국민의힘과 연대 혹은 합당도 가능한가요? 안 될 것 같아서 한 얘기입니다. 뭐 좀 가볍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이 불가피했다고 여기는 후보들이 저는 국익을 위해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조경태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분들이 돼서 국민의힘이 좀 합리성의 영역, 상식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개혁신당이 덩어리가 확 커지면은 뭐 너무 좋겠습니다만은 네. 그 와중에 국민의힘이 이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은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견제가 안 됩니다. 이번에 역대 대통령 중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논란이 있는 정치인을 무더기로 사면을 왜 했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도 있지만 야당들을 우습게 보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도 탄핵의 늪도 아니고 탄핵의 바다에 빠지고 전한길의 길 같은 거 이제 그 망하는 한 길로 지금 자꾸 가고 있고 이러니까 대통령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의 영역을 회복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또 이런저런 협력을 할 수 있죠. 합치지 않더라도 뭐 정책적 협력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연대 같은 것도 해볼 수 있는데 네.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탄파 후보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어제 저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얘기한 것도 국민의힘 내에서 개혁해 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러면 뭐 반드시 뭐 합치고 연대하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 네. 협업도 해볼 수 있고 뭐 그게 정책적인 거든 입법적인 거든 아니면 대여 투쟁이든 같이 해볼 수 있는 분야들 우리 뭐 문을 열어놓고 대화해 보자 그런 얘기인데요. 근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앞으로 좀 암울할 것 같아서 그분들하고 뭐 협력을 할 일이 당장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뭐 당대당 이런 게 아니더라도 네. 뭐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또 대화하고 소통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민주당이 사법개혁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 그 사기특위 출범식도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법관 증언법이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집중 논의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지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거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취임 첫날에 대통령과 그 사랑제에서 네. 야당 네. 대표들 오찬을 하면서 이 부분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도 사실 굉장히 공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대통령이 됐는데 사법부랑 왜 계속 싸웁니까? 적당히 사법 몰입을 유지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뭐 당장 본인이 뭐 재임 기간 동안 감옥 갈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 마치 이재명 파리하면서 이걸 밀어붙이는 게 이재명 대통령 뜻인 것처럼 자기 마케팅하는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양심이 없는 게요. 제가 민주당에서 낸 대법관 증언안들 다 봤거든요. 뭐 30명으로 늘리자, 100명으로 늘리자 막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진짜 양심이 없는 게 늘리는 모든 대법관을 이재명 정부 임기 중에 늘리도록 해놓고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대법관을 늘리자는 방안에 우리가 설령 찬성을 해도 논의 결과 그렇게 가자라고 해도 아니 여러 정부가 균형 잡히게 늘려야 되는 거지. 지금 있는 대법관 숫자보다 훨씬 많은 대법관을 뽑자 그러면서 이거 전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할 거예요. 이거는 무슨 사법부를 장악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조차 세련되게 숨기지 못할 정도로 지금 네. 민주당이 너무 거칠고 빠르고 저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의를 이제 국외까지도 좀 이제 확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에 백악관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번 회담에서 관세 협상 또 이제 방위비 그리고 이제 안보 현안이 주로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 어떤 전략이 우리 측에서는 필요할까요? 저는 사실 우리가 이번에 3,500억 불 투자를 약정하고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일반 관세들을 좀 다운하는 그런 협상을 체결했는데요. 저는 그 과정에서 방위비도 한번 좀 활용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가 조선 산업과 관련해서도 또 1,000억 불 추가로 투자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예컨대 방위비를 약간 올리더라도 그 늘어난 방위비를 거의 전적으로 고스란히 우리 조선업, 그러니까 한국 조선사의 미 해군이 어떤
군함 건조라든지 MRO라고 하는 유지보수에 한국 조선사를 쓰는 조건을 달아가지고 사실상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조선 산업에 약간 쓰리 쿠션으로, 쓰리 표현이 그런가요? 이게 약간 삼각으로 네. 보조금을 주는 형태 같은 것들을 좀 창의적으로 써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주고받을 것들이 있지만 요즘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럴 때 우리 수건 사업들도 조금씩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보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전에 그 미사일 사거리 이제 제한을 없애려고 한동안 굉장히 노력해가지고 네. 그거는 이뤘는데 요새는 그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기술을 좀 미국으로부터 받아내면 어떨까. 이게 좀 창의적인 생각들인데 우리나라 고준위 폐기물 지금 그 처리 못해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하게 되면은 그게 어마어마하게 감소합니다. 10분의 1 수준으로. 네. 근데 이제 이걸 안 해주는 이유가 결국 이제 플루토늄과 연관성 때문에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일본도 이런 부분을 미국과 협상해서 풀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에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것들을 좀 내줘야 한다면은 우리 안보 전략상 받을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좀 내실 있게 물밑에서 좀 챙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동차 관세 이런 것도 조금 더 우리가 특히 우리 주요 수출 산업인 만큼 좀 더 낮추는 협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오늘 인터뷰를 이제 그 몇 차례 그동안 했었는데 오늘 느낀 건 예전보다 좀 유머가 사라지셨다. 오늘 주제가 좀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웃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내로 네. 이제 진입하신 지 1년 수개월 되셨는데 네. 예, 느끼신 좀 소회와 또 앞으로의 계획도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너무 결과론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한 당에 너무 몰아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재미가 덜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혼자서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 생각보다 건전한 대화와 토론, 타협이 많이 없어져 있어요. 네. 저도 그런 거 하면 굉장히 재밌게 이런 거 저런 거 주고받으면서 입법 프로세스들을 하고 싶은데 물론 가끔 가다가 작동할 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의석수가 좀 일방적이다 보니까 좀 다양성이나 다양한 관점, 창의력들이 우리 국회에서 기대만큼은 좀 잘 발휘 못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 개혁신당이 지금보다 또 저도 그렇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국민들한테 와닿는 아이디어도 내고 더불어민주당도 안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아젠다들을 저희가 더 잘 내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개혁신당에 대한 이제 응원과 관심을 좀 더 많이 좀 보내주십사 하는 이제 당부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